자, 그러면 마이크는 안 쓰고 그냥 육성으로 할 테니까 너무 멀리 벌어지지 말고 앉아 있는 게 불편하신 분은 서시고 좀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의 상징이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면 도다이지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호류지 한번 보세요. 한산하죠. 내일 가게 될 청수사 기요미지데라를 가면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사람에 밀려서 떠댕기는 정도예요. 근데 정작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관광지의 어떤 이름으로서 그런 명성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구인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공간처럼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정작 그 안에 청수사라고 하는 사찰의 본연의 어떤 깨달음 또 선을 쌓은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고 그냥 사람에 의해서 떠다니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토 말고 이 나라는 어떤 상징, 아스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갑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누가 안내하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사람은 한국 관광객들은 거의 없어요. 또 우리 오사카 여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저 만나서 거기를 처음 갔다고 그랬어요. 2023년 첫 길 안내할 때. 그러니까 현지 여행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잘 안 가는 거죠. 이홍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 문화유산 답사기의 일본편 5권을 썼을 때 1편이 규슈고 제 2편이 이제 아스카 나라를 다뤘단 말이에요. 3, 4, 5는 다 교토와 관련된 겁니다. 그게 좀 알려지면서 일부 찾아가고 그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천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기토라 부분이나 다카마스코 부분의 천문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해 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다른 분이 한다면 잘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를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국내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면 무슨 이거를 놓고 네 거니 내 거니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원형이 뭔지를 우리가 좀 접근해보고 그랬구나. 그런데 아까 오기 전에 우리 박병호 선생님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식당 옆에서 있는 그대로를 놓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의 어떤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그 개입이 되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데 어떤 논리와 사상적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재생산해서 변용하면서 고대에 있었지도 않은 어떤 신화적인 이런 진구황후의 사만정벌론 같은 이런 전승을 역사의 실제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심고 계속 그래서 한국인들을 폄하하게 하고 혐한 눈을 조장하고 그러고 나서 이 일본 사회가 불안하면 어김없이 시야를 한반도로 돌려서 침략하려고 하는 근성은 일본의 DNA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극우주의자들. 이거는 평화나 공존과 더불어가는 생태주의나 인류애나 이런 모든 거에 거역하는 거죠. 맞지도 않고요. 각자의 자기 삶대로 자기 터전에서 삶과 문화를 이끌어가면서 평화롭게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근본 아니에요. 근데 틈만 나면 이웃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왜 역사를 관심을 갖고 하냐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당하지 않게 하고 싶고 이기려고 침략하려고 제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태어나서 존엄을 가지고 살다가 평화롭게 가는 게 이 짧게 왔다 가는 이 삶의 한 목표이기도 하고 살다 가는 어떤 그런 것일 텐데 그걸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거나 아니면 생명을 우습게 알고 짓밟거나 죽이거나 학살하거나 이러는데 그거를 저항하지 않고 막지 않고 계속 역사가 그래. 인류 역사가 늘 그래 왔어. 그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마치
관망하고 조망하듯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거 받아들여야 돼. 이런다고 하면 이건 옳지 않다. 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런 존엄체로서 살다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걸 텐데 그게 짓밟힌다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대들이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나서서 그러한 걸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민족주의와 이 산업 제국주의가 합쳐져 가지고 침략했던 이 근대의 야만이라는 시대에 우리는 희생양이 됐고, 그래서 너무나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그들의 한이 공중을 떠다닌 게 한두 개냐고요. 그러면 이 시대 이후로는 그걸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것이 앞서간 세대가 후대를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일 텐데, 그러니 이 고대사를 변형하고 신화를 변형해서 역사로 인식해서 자꾸 우월의식을 심어주면서 허상을 강요하는 일본의 이 정치 사회와 그런 풍토를 우리가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화를 지키려면. 그래서 알아야 되고 이들의 논리를 반박해야 되고, 그런 뭐 스사노가 단군이었다느니 이런 되지도 않은 논리로서 일선 동조로를 만들어내고, 그럼 이걸 가만히 두고 봐야 돼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걸 저항해서 억지 논리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고 뭐 이거 기존의 진실을 바꿔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역사만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그거를 방어 논리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역사학자와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일반 민초들이 어떻게 역사를 다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까?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일본에서 태어난 역사학자가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난 역사학자가 아니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역사학자들이에요. 거기서 길렀고 국가의 시스템과 예산으로. 그러면 가장 근본인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면 그거를 침해하거나 뭔가 회방하거나 파괴하려고 달려든다면 막아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일본의 식민지 사관을 동조하거나 임나일본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중국의 한사군, 낙난군의 평양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의 이 침략 논리를 대응해주는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국내 역사학계라고 하면 저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막아주고 희생당하지 않게,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해줄 것들이 뭐냐면 없는 걸 왜곡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서 방어 논리를 막아주고 중국의 그런 동북공정이나 유사시 한반도 진입하겠다는 그런 허망을 분쇄시켜야 되는 거고, 일본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정한론에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근본을 흐트러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역사학자로서의 진실을 외면하는 거고, 학문하는 연구자로서의 자세도 어긋나는 거고, 또 한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국소론적 입장, 민족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그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려면 거기에 맞게 합당한 논리로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굳이 이런 얘기하면서 막 뭐 감정을 투입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접근하면서 만나보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사실도 아닐 것이고 또 그 시대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사료나 이런 뭐 유물, 유구 이런 고고학적인 어떤 근거와 또 사료에 있는 거와 맞춰가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고 하는 거지, A는 B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대사 부분은. 그죠? 자, 이 호리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호리주가 있는 이곳을 이카루가라고 그래요. 지역이. 그래서 반궁이에요. 한자로는 반궁인데, 우리가 아스카를 떠나와서 이제 나라라고 하는, 현대는 지명이 똑같은 나라현 소속이지만 고대로 가면 아스카는 하나의 일본의 고대의 중심이고 거기가 국가예요. 야마토에. 엄청난 공간이죠. 근데 지금은 일개 다카이치군의 아스카무라 촌으로 지금 쇠락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로 왔다고 하면 그 구역의 거리 개념도 많이 축소돼야 되니까, 이 규모가. 그럼 거기는 하나의 어떤 중심이었고 아스카가, 자 이제 여기는 또 다른 하나의 중심으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카루가예요. 반궁. 그래서 쇼토쿠 태자가
여기에 이제 궁궐을 옮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천황가의 왕가들이 뭐 한두 집안도 아니고 계속 가지를 쳤을 테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특히 이 몽전이 있는, 자, 거기 234쪽에 이제 호류지의 모습이 보여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범용사 경내 배치도 그림이 있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윗그림과 아랫그림을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얘를 뜯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이어진 거예요. 너무 길어서 제가 쪼갰는데 일부 중복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서원이에요. 서원. 이쪽이 서원이고 여기가 동원인 거예요. 동원가람, 서원가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원가람의 왼쪽, 지금 이게 이제 중문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지금 오중탑이고, 오중탑 그랬죠. 우리는 5층 탑 이런다면 일본에서는 한자를 오중탑으로 표현합니다. 오중탑. 그리고 옆에가 바로 금당이에요. 오중탑 금당. 그리고 뒤에가 대강당이 있고, 이게 서원가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대보장원. 쉽게 얘기하면 구다라 간음당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옥중주자라고 하는 다마무시 노지씨가 여기에 돼 있고, 그리고 구다라 관음이라고 하는 백제의 이 팔등신의 이 불상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여기를 나와서 우리가 밖으로 나오면 이쪽으로 나올 텐데, 거기에 나오면 이 끝에 보면 몽전이라고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이 몽전 자리가 바로 이카루가 궁, 성덕태자의 이 궁이 있던 자리를 훗날 성덕태자를 추모하면서 한 스님이 조성을 한 겁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몽전이에요. 이 몽전에 백제의 성황으로 지금 전해오고 있는 구세관음상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보장전에는 구다라 관음, 백제 관음 부살상이 있는 거고, 이 몽전에는 구세관음이에요. 다 이 관음이 여러 가지로 변모하기 때문에 관음을 무슨 구세관음이니 뭐 이렇게 불러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구세관음이 바로 아들 유덕왕이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자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 성왕을 기리면서 만든 게 이 구세관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구세관음이 왜 그러면 일본에 와 있냐, 유덕왕이라고 하는 왕이 백제 자기 아버지 성왕의 그 안타까운 죽음, 관산성에서 자기 때문에 참수당한 거거든요. 그것도 신라의 하급 사람들한테. 그런 이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유덕왕 창이 결국 살아서 돌아왔는데 백제의 귀족들이 이제 거부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 우리가 싸우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네가 우거지 쓰고 해서 기현이 갔는데 네 아버지를 거기서 참수당한 게 아니냐. 그래서 554년 이후부터 598년까지 즉위했던 이덕왕은 그 출발선에서 엄청 괴로워했겠지 않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죽인 셈이니까. 그것도 참수로. 그것도 어떤 왕의 신분에 어떤 맞는 그런 품격이 아니라 정말 최하 취급 당하면서 참수됐단 말이에요. 백제로서는 가장 치욕이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를 그리면서 능산리에 그 사찰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이 세계 최고의 걸작품인 백제 금동 대향로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제사 지낼 때 그 향로불을 피우면서 도교와 불교와 이 우리나라의 선사상을 다 종합적으로 표현한 그 찬란한 대향로를 만든 것도 그래서 유덕왕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아버지 성황을 기리면서 만들었어요, 불상을. 그게 구세관음인 거예요. 비불이에요. 안 열어요. 우리가 가면 못 봐요. 단 몽전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돈 내고 갈 거니까. 정해져 있어, 시기가 맞게 어느 시기에 구간만 딱 정해서 그때는 개방을 합니다. 그런 시기에 딱 오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호류지를 볼 때 이런 역사성을, 대륙에 있었던 이 백제와 여기와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백제 관음이라고 하는 이 구다라 관음이 도대체 어디 것이냐라고 할 때 존 카터 코벨 선생은 이 구세 관음의 보관, 보살이 보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공주에 우리가 공주박물관, 국립박물관인데 거기에 무령왕에서 출토된 이 관 장식 있잖아요. 다 국보입니다. 그런 관 장식과
여기에 이 구달아가는 백제 간음이라고 하는 보살상의 이마에 금속으로 된 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몽전에 있는 구세간음도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동의 조각상의 무늬가 바로 공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무령왕에 있는 그 관장식과 같은 계열이고, 특히 이 무늬, 길게 가는 무늬를 우리가 인동 당초무늬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걸 팔매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 팔매트 모양은 야자수를 쫙 핀 부채꼴편 모양의 형태대로의 무늬를 각종 이런 장식에 하는 것을 우리가 팔매트 또는 당초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동 당초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익산 미륵사지에 있는 639년에 서탑에 보관된 사리장엄구. 그래서 백제 무왕의 부인은 선화공주가 아니고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게 639년이에요. 거기에 사리장엄구에 부처님의 사리를 넣는 그 호리병, 이거에 장식무늬에 인종 당초문이 들어있고 팔매트 모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익산 왕궁리에 사는 오춘석탑에 거기에도 똑같은 무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왕궁리 오층탑을 통일신라 시대니 고려 전기니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그 무늬 사리장엄구에 나온 걸 동일인이 했다라고 지금 한정호 선생 같은 연구자가 주장 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서탑이나 익산 왕궁리에 있는 왕궁탑 위에 사찰을 한 5층 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구나 동일한 백제 거다. 따라서 익산 왕궁리 5층탑은 백제 거지 백제개가 아니다. 통일신라 거도 아니다. 또 일부 그분은 제가 이제 후백제 전공자인데 아마 우리 이경석 학예공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거를 후백제 양식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고려 전기까지 가는데 아니다. 한정호 선생은 거기 있는 사리장엄구 모양을 보니 그게 다 똑같은 거다. 다만 왕궁리 5층 탑의 하부는 후대 백제 양식에 약간 변형된 하부의 모습이지만 그건 후대 수리하면서 보강한 거지 본래 백제탑이라고 판명을 하는 주장을 저는 더 따릅니다. 그 무늬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따 오후에 가게 될 이 후지노키 고분의 금동제의 이 장식들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후지노키 고분은 500년대 후반이에요. 그럼 500년대 후반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스카 지역을 지금 돌다 왔잖아요. 그럼 아스카 돌다 올 때 일본의 문화 수준이라고 하는 건 588년에 이 백제의 장인들 대거 영역의 장인들이 통동원해서 아스카사를 지을 때 여기는 벽돌도 구울 줄 몰랐고 벽돌도 없고 기와가 없었고 추춧돌을 놓는 법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최초의 이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받은 성이 694년 후지와라 교에 지토천왕이 옮겨가서 만든 게 최초의 고대 국가의 국가다운 성이 들어왔으니까 궁궐이. 그러면 6세기 말에 이 후지노키 고분에 나오는 이 경주에서 나오는 말 안장, 황남대청에서 나오는 안장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백제의 담로 영역에서 나오는 금동 신발이라든지 관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일본이 그 당시에 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일본 거라고 하거든요. 백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고학 사전에 보면 후지노키 고분은 그러한 이 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볼 때 백제에서 가져왔거나 다 그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따 가서 설명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한글로 된 영상으로 된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후지노키 분이. 그런 문양 양식도 이 불상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중탑에서는 뭐를 보시냐면, 자, 236쪽 보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이거는 이 호류지의 북편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을 봤으니까 좌측이 금당이고요. 우측이 오중탑이에요. 이게 됐죠? 그러면 남쪽 중문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좌측이 오중탑, 우측이 금당입니다. 그러면 이건 백제식 양식인가요? 어디에도 없는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동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유사한 배치가 우리 용사님 계시지만 남원에는 만복사지가 있어요. 그 만복사지는 본래 1탑 3금단 방식입니다. 똑같이 고구려식이에요. 그런데 고려 문종 때 창건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만복사의 여러 고고학적 유물로는 남북국 시대의 그런 편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일부 학자들은 그게 익산에 있던
백지 고구려의 보덕국 그들의 유민들이 흩어져서 왔을 때 이들이 남원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영향으로 이런 일타상공당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동서배치를 한 사철 구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동서배치 여기 동서배치란 말이에요. 한국에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본래 백제는 북쪽에 강당 가운데에 금당 그리고 맨 앞에 탑이 있고 중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면 중문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탑이 있고 그 뒤에 금당이 있는 거고 금당 뒤에 강당이 있는 거고 이게 백제 가람이에요. 이걸 일본에서는 사천왕식이라고 해요. 시텐노지식이라고 합니다. 사천왕을 시텐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오사카에 가면 이제 우리가 사천왕을 마지막 날 들릴 텐데 그런 배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창건한 이 7세기 초 바로 이 성덕태자가 생존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는 소가노 우마코하고 성덕태자가 바로 이 모노노베시와의 1587년에 이 불교와 신도파의 전쟁을 통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외국 문화를 거부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소가노 우마코가 이기거든 587년에. 그러면서 그때 이 우마코하고 성덕태자가 이 모노노베시를 이기면 우리가 절을 짓겠다. 그 약속으로 실천한 게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예요. 그리고 지은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 단위의 최초의 사찰이고 시족 단위는 아스카에 뭐가 아스카사가 처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여기에 이 호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호류지를 만드는 이 시기에 불상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바로 도리불사가 여기에 참여한다. 아스카사의 금동불상을 했던 그 도리불사가 여기에 뭐 약사열애. 본래 약사열애는 누가 만들려고 했냐면 소토쿠 태자의 아버지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용명천왕인데 일본말로는 요메이라고 합니다. 용명천왕이 내가 아프니까 부처님을 모셔서 기원하겠다. 그래서 이 약사열애를 모시는 그런 절을 짓고 불상을 모셔라 해서 했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훗날 이 스이쿠 천왕하고 이 성덕태자, 수투쿠 태자가 그거를 이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호류지라고 하는 절이에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의 담징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 호류지의 금당 벽화를 그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고 또 일본 서기 기록에 하면 이게 670년에 다 완전 불타버렸다. 그래서 재건축을 했다. 그 재건축을 700년대 초에 했는데 이때 재건축에서 다시 벽화를 그린 사람은 황문연이실 거다. 왜? 아스카사에 있는 기토라 고분이나 다카마스 고분의 벽화를 황문연 씨들이 했는데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원래 있었던 호류지에 그 담징이 했다고 하는 벽화는 볼 수가 없고 불타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후대 사람이 670년 후에 불난 뒤에 700년 초에 재건할 때 그걸 누가 그렸겠느냐 이 벽화를. 그거는 아스카에 있었던 다카마스카하고 히토라 고분을 그린 고구려 화사 집단인 황문 씨가 그대로 이어왔다라고 하는 게 일본인 학자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가서 이 호류주의 금당에 부처님이 세 분 계세요. 그래서 한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할게요. 석가모니가 있다면 자 서쪽의 서방전태는 어떤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죠. 그래서 극락보전에 아미타 부처를 모셔요. 서방정토니까.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아미타열애를 배치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 화암사에 있는 극락전이나 망해사에 있는 극락전이나 다 아미타열애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 끝에는 아미타열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 끝에는 뭐가 있어요? 약사열애가 있어요. 이 세 분의 부처님의 모습이 우리가 봤던 아스카사에 있는 그 도리불상의 머리가 길고 코가 오똑하고 은행나무 알처럼 은행나무 열매처럼 그렇게 생기는데 똑같이 길어요. 그걸 도리양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상을 볼 때 그거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오중탑 금당이에요. 이 금당에 이 덧댄 거 이거는 일본만의 양식이에요. 덧댄 거 아래에. 그럼 이 덧댄 걸 없애세요. 이렇게. 그러면 2층이죠. 됐나요? 그리고 우측에 오중탑 보세요. 오중탑에 이 덧댄 거 이것도 없애세요. 보호를 위해서 덧댄 건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오중탑이잖아요. 그래서 이 탑에 감소하는 이 옥계석의 옥계 이 지붕, 이 지붕의 감소 비율과
정림사지에 있는 이 5층 석탑의 감소 비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요렇게 가리고 여기 이걸 뭐 상계라고 하던가 뭐한테 용어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요거를 가리고 보면 이 감소 비율이 부여 국보의 5층 탑, 정림사지 5층 탑과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면 이 회랑의 나무 이 살이 국보예요. 정면에서 보면 뚫려 있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측면에서 보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름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금당에서 우리가 저쪽에 대부장전으로 넘어갈 때 그 회랑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유심히 보고 사진도 한번 찍어 보세요. 아, 이게 국보라는데 왜 이 창살, 나무 창살이 국보일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지금 금당 안에 동서남북에 다 문이 있어요. 우리는 속리산에 이 보은의 속리산에 팔상전 있잖아요. 그 팔상전이 우리나라에 있는 목층 탑으로선 유일해요. 고대 시기가 아니라 이제 훗날 다시 세운 거지만 우리나라 국보이면서 5층 목탑으로 유일한 것이 팔상전이란 말이에요. 그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생을 8개로 쪼개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중탑도 마찬가지 동서남북이 다 열려 있어서 부처님의 삶, 북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누워있는 우는 부처를 한국의 속리산의 팔상전이나 여기에 있는 오중탑이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죽음이에요. 색으로도 흑색이잖아요. 그래서 북망산천이라고 했고 북두칠성의 칠성판을 놓고 가는 것도 북두칠성은 이 오행을 다 거느리고 인간의 삶과 태어남과 죽음을 다 관장하는 별이 북두칠성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걸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장례를 관에 이렇게 넣는 인간의 문화는 그런 음양오행에서 북쪽이 갖는 그런 의미예요. 색으로 검정색, 죽음, 겨울, 추위 이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북쪽의 부처님의 팔상전에서는 북쪽 면에다가 누운 부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관점을 좀 보시고, 자, 금당에 있는 부처님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부처님의 머리에 길쭉한 게 다 도리 양식입니다. 그럼 아스카사의 이 금동대부라고 비교해 보세요. 사진으로만 먼저. 그러면 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만한 철망으로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터져요. 애터져. 그럼에도 우리가 뭔 본줄을 알고 봐야지 이렇게 하고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도리 양식에 이렇게 한 뒤에 배에 광배에 이렇게 부처님 여기 광배 또 따로 뒀잖아요. 협시부를. 이런 구조도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석가열의 3존이니까 가운데예요. 금당의 가운데 남쪽에서 보는 이 석가열의 3존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석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천정에도 금당이 벽화예요. 벽화. 이런 걸 모르면 봤다 오고 불상만 보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석가열의 뒤에 이 뒷면에 이 협시하고 있는 요것들 옆에 뒤에 보면 다 이게 벽화입니다. 이게 후리지 금당 벽화예요. 근데 정작 금당 벽화 봤어? 못 봤다고 그래. 이거 보고 그냥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처음부터 이걸 본 게 아니니까 몇 차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보는 법이 생겨서 그런 건데 이 석가열의 뒷면만 이렇게 해놨어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약사열이나 왼쪽에 있는 아미타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는 없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 창틀처럼 생긴 이 벽화, 그 다음에 뒤에 벽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담징에 후류지 금당 벽화 할 때 그 말하는 게 이 뒷면의 벽화인데 불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려놓은 떠놓은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복원한 거고 실물은 어디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거 불탄 거는. 그 다음에 대보장전에 구다라 관음당에 가면 진입로에 그 금당 벽화가 흑백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거기 가서 또 안내할게요. 자, 그럼 이게 석가열의 3존상인데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얘는 제가 2023년에 찍은 거고 얘는 작년 1월에 찍은 건데 얘도 천을 덮었어요. 자, 이 도리 양식의 이 불상들을 볼 때 밑에 요 좌대 부분을 주목하세요. 이거를 상현좌라고 그래요. 다 같이 상현좌. 부처님의 이 옷을 밑에까지 다 덮어서 다 감싸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넘기면 뒷장에 약사열에도 똑같은 상현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미타 부처님도 똑같은 상현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뒷장에 넘기면 245쪽에 저랑 공주국립박물관 2층을 제가 먼저 모시고 갔었죠.
바로 청양군 목면에서 나왔던 이 상현대자가 나옴으로써 요 호류지에 있는 이 세 불상의 상현자가 동일한 계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현자가 중요해요. 이런 상현자는 뒤에 보면 제가 이제 내일 나라 박물관에 갈 텐데 그 박물관에서 동의 양식의 이 상현자, 특히 새 기술을 한 요런 부처님의 요런 것들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찾아낸 핵심에. 그래서 여기도 상현자가 있다면 여기도 상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상현자가 있죠. 이 방가사기상에도 상현자가 있고, 여기 이게 군수리사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여에서 군수리사지를 모시고 간 이유도 여기서는 와적기단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이 상현자의 이런 활석으로 만든, 활석이에요. 곤독 옛날 선 긋는 그런 활석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도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전면으로 제가 이 파일을 PDF로 주면서 다운받으라고 한 것은 요거를 제가 잘 찍어놨기 때문에 여기 촬영 금지입니다. 그런 사람 없죠? 관계자? 일본인이 있습니다. 주변에? 없죠? 정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야 연구하고 욕심에 의해서 욕먹을 각오로 찍은 거지만 우리 스님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다 있고 칼라본 저한테 다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제가 여기 이미 다 PDF로 칼라 다 공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뭘 보냐면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제가 말하는 관찰 포인트를 가지고 뭘 볼 것인가를 보고 가서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다 담아 놓으세요. 이게 대보장전 구다라 관음당이 최근에 완성이 됐어요. 그 구다라 관음 부살의 그 팔등신의 아름다운 페놀로사나 존 카터 코벨이나 그 서양의 이런 미술사를 한 사람들이 다 감탄에 맞지 않았던 구다라 관음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옥충주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마무시 노즈시. 이게 옥충주자예요. 여러분들 다마 하면 알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다마. 타마, 둥근 거. 전구다마. 뭐 다마, 다마치기. 둥글다, 구다, 원이다라고 하는 일본말 우리 맞습니까? 박 대표님? 담아내기. 담아내기. 왔다. 담아내기네. 스리바짝 데스 스미끼리 아지모도 데스. 아 이거 지금 영상 용하는 거. 아 죄송합니다. 품격이 완전 떨어졌습니다. 담아. 그래서 이제 옥이니까 구슬 둥글고 그래서 옥이 이제 담아. 그 무시는 무섭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담아무시. 비단벌레 곤충이잖아. 무시. 노주시. 자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중주자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집안에서 두는 소형 부처님을 모시는 건물 미니어처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어처 구묘에 위에는 전각, 밑에 기본 이제 대가 있고 그래서 방 안에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작은 구조물 이것이 이제 주자예요. 그런데 이제 옥중주자가 비단벌레를 말합니다. 옥중은 이거를 이제 일본 말로는 다마무시 노지시라고 하는데.